우울한 감정, 뭐 불안한 감정,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정신과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대면 상담 컨택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자분이 함께 해주셨을지 저희가 먼저 보내주신 사연 읽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창시절 동급생 및 선후배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에이 혼자 욕을 하고 넘어가곤 했지만 초등학생 때까지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크론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학창시절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정신적으로 아무 장애가 없는 저에게 특수학교 진학을 권유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동급생들은 저에게 막말을 써가며 조롱하였고 다른 사람과 다른 제 걸음을 따라하면서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에이 그냥 내가 참자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지만 이것은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상처를 조금 지우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재활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22살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내주신 사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학창시절에 좀 힘든 기억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8개월 만에 태어나게 됐고 돌이 지났을 무렵에 뇌성마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계속 재활치료를 받고 또 병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어렸을 때는 이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나 담임교사들이 저를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악조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태도에서 좀 어떤 점들이 많이 느껴지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뇌성마비 하면 신체가 불편하니까 이 사람은 정신도 이상할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뇌성마비는 보통 우리가 한 7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타나는 양상들이 다 달라요. 뭐 하지에만 문제가 있고 상지나 뭐 인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저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멘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담임교사나 주변 교사들은 이 학생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뭐 수업도 따라가지 못하고 교우 관계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특수학교에 진학을 하라 다음 주에는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막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건 몇 학년 때쯤 경험을 하신 일일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그 어린 나이잖아요. 그때 좀 그 얘기를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그냥 집에 가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장애라는 것 딱 하나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구나. 정말 그때 심정은 그냥 멘탈이 나갔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좀 놀리는 상황들에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요? 어떤 경우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대응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그냥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너네 뭐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해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마인드로 그 시기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최선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가짐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사실 힘들고 그리고 나서도 온전히 계속 편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막 세상이 원망스럽고 스스로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계속해서 본인을 막 이렇게 괴롭혔을 텐데 그런 감정들을 좀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우울한 감정, 뭐 불안한 감정,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지만 농구 같은 거, 축구 같은 걸 좀 많이 스포츠를 통해서 좀 그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감정들에만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저희도 진료실에서 되게 자주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나 어릴 때는 그게 더 안 되는 게 당연할 텐데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를 좀 알려주신 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혼자서 경험으로 좀 체득하게 되신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 아이를 누구보다 밝고 따뜻하게 키워서 꼭 저같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 게 다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연 중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시던 중에 크론병 진단을 받게 되셨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 시점일까요? 제가 10살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중 감소나 복통, 뭐 혈변 이런 증상들이 한 1년 가까이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병원들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입원하고 3일 만에 크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이 크론병에 대한 심각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오히려 이제 청소년이 되고 좀 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크론병이 진짜 내 삶에 크게 지장을 주는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좀 힘듦이 있으셨을까요? 이 크론병이라는 것 자체가 화장실을 많이 갈 때는 정말 하루에 30번 그렇게 화장실을 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도 계속 화장실을 가고 그만큼 체력은 빠지고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막 남들처럼 활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 나가거나 그러면 화장실이 없으면 저희는 극도의 불안감이 오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내가 최악의 장염에 걸리셨을 때를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최악의 장염에 걸렸을 때는 하루에 한 20번 정도 화장실 가고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올지 몰라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공황장애에서 공황이 언제 올지 몰라서 만성적으로 불안하고 긴장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신체 질환은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사실 뇌성마비로 스트레스 어느 정도는 계속 받으면서 사셨을 텐데 그걸 아무리 잘 극복하려고 해도 크론병을 추가로 진단받으셨을 때는 진짜 심정이 잘 상상이 안 가요.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런 거에 대한 심정이 좀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억장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크론병이라는 것이 점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더구나 제가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케이스였어요. 그랬군요. 재발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그런 주사제를 써도 효과가 없이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면 정말 내가 나중에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못 이루지 않을까? 제약을 많이 받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드실 수밖에 없죠. 네. 하늘이 원망스럽죠. 저도 지금 들으면서 솔직히 제가 다 원망스럽거든요. 하늘이 원망스러운데
아무리 이제 부모님께서 음. 진짜 가이드를 잘 해주셨다고 해도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아, 내가 그때도 많이 우울했던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지는 않으세요? 최근에 이제 어. 정신과 진료 받기 시작하면서 학창 시절 때부터 우울감 많이 느끼고 자살에 대한 사고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처음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작년 여름에 제가 크론병이 너무 악화가 되면서 남는 치료제도 없고 아마 대장을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루에 대한 이야기와 고민을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장루를 한다는 것은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경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말 정신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죽기보다 못한 인생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크론병을 봐주시는 교수님께 이제 정신과 협진을 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자발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음. 대단하다 느끼시는 게, 아, 나는 이제 진짜 살 가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찾아올 만한 시점이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감정에 그냥 묻히거든요. 휩쓸려 가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서 또 금방 그냥 진료를 보게 해달라고 본인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 휩쓸려 가지 않은 거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래서 진료 경험은 좀 어떠셨어요? 진료실에 딱 들어가서 이런 인생 스토리나 지금 크론이 악화되면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 선생님은 초반에 일단은 상담 치료를 좀 하면서 지켜보자, 우리가 약은 최대한 안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담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이유였어요? 그냥 진료실에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약을 한번 좀 써볼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아, 그러면 왜 처음부터 약을 쓰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가 크론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그거를 찾아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SRI라고 하는 이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그렇죠. 약을 처음에 먹기 시작했는데 그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복용하고 세로토닌 증후군처럼 그런 증상이 약간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세로토닌 증후군은 보통 항우울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할 때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한 거는 분명 잘 안 맞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약 용량이 초등학교 1학년 내지는 7살 아이들이 먹는 약이라고, 네. 혹시 모르니까 아주 적은 양부터 좀 적응을 해나가자고 하셨는데, 먹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렇게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마 양쪽에서 둘 다 좀 당황하신 상황이셨을 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약 때문에 힘든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약을 안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 있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매우 컸기 때문에 선생님의 판단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정말 내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재활치료에 대한 그런 새로운 것들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나아지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목표하신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꿈을 좀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소아재활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뇌성마비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의 어려움을 제가 조금이나마 좀 덜어주고 싶어서 이런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방어 기제를 선택하죠. 그 방어 기제는 미성숙한 것부터 이제 성숙한 것까지 쫙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성숙한 방어 기제의 대표가 승화 아니겠어요? 정말 타고난 본인의 컴플렉스를 이렇게 승화시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진정으로요. 정말 건강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남들보다도 더 강한 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또 지금도 안고 계시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상담이랑 이 약물 치료 하시면서 경과는 어땠는지랑 지금 좀 많이 힘들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치료를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이게 과연 나한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사실 의심을 많이 했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오는 건데 이것이 나에게 뭐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찾아보니까 상담 치료가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한번 가보자. 약 먹는 것도 부작용이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고 한번 가보자 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선생님이 제시하신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치료했고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졌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줄었다라는 점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크론병이나 뭐 내성마비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크론병이 내가 장루를 하게 되면은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지? 이거 내성마비 근육 강직이 더 심해지면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가면 내가 원하는 걸 못하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물론 누구나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좀 어떻게 정리해 나가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상담 치료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 치료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그냥 툭 해결책을 살짝 제시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좀 캐치해서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좀 어떤 게 있었나요? 아마 이제 비슷한 어려움을 안고 계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를 믿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몸 컨디션이 점점 떨어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무래도 이제 높은 성적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꼭 크론병이 또 탈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이제 끝날 때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잘 가고 있어.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도와줄게. 믿고 같이 걸어가 보자.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항상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제는 이 장애랑 질병에 대해서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비유를 하자면 지금은 옆에 정말 실력이 뛰어난 장수들하고 같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같이 이제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걸어갈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저의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을 그려나가기 위한 어떤 초석이 마련이 된 거니까 잘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아직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들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이제 언급했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오거나 사람이 많고 화장실이 없는 장소나 고속도로 중간 그런 데를 달리다 보면 이제 화장실이 없다는 그런 불안감과 그리고 공황 증상이 좀 많이 나와요. 그 순간에. 근데 이렇게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면 주변에 분명히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정말 연구하는 학자가 돼서 아이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뇌성마비에 대한 재활에 좀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좀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음. 너무 훌륭하신 마음인데 그래도 역시 힘드시죠? 이렇게 힘들 때 진료 외에도 이 마음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 요즘에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지 나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 영상 댓글에서 내부자들 영상 댓글에서 SNS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최고다라는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반대거든요. SNS를 적절히 활용하면 그것은 내가 이 사회와 소통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진료 받은 날 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적었어요. 그 진료를 기록하는 성격도 되고, 그리고 이걸 보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도 좀 없애고 이렇게 진료받고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이런 걸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3개월 전부터는 제가 유튜브 채널도 이제 크론병 브이로그를 올리는 그런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채널이나 이런 인스타그램들이 정말 진짜 적절하게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나도 저 사람이 힘들 때 저 사람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게 SNS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정말 생활에 지장 없는 그 정도로 이제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SNS나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NS의 순기능이죠. 순기능인데 그냥 얻어진 순기능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어려움, 제일 좀 아픈 부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얻어진 점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얘기 들으면서도 계속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미 너무너무 잘 헤쳐나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옆에 계신 분보다 이 영상을 보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성 질환이 있거나 뭐 선천적인 질환 혹은 선천적인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에게 사실 진료실에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좀 자주 뵙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이거를 결국은 수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는 우울과 자기 연민의 감정에만 휩싸여 있지 않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이런 훌륭한 롤모델이 있다는 걸 오늘 소개시켜드려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그림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던 바이킹이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하늘을 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why me? 라고 항의하니까 하늘에서 why not? 이라고 대답하는 그림이에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상처들은, 그냥 아픔들은 그냥 다가옵니다. 근데 그럴 때 거기에 왜 이게 나한테,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나만 힘드냐,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라는 생각에만 붙잡혀 있으면 분명히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계신 분처럼 이런 마음을 결국에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이런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오늘 저희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흡족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 컨택트 시간을 함께 해주신 되게 여러분의 내담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신 얘기가, 그거는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야, 너의 탓이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너무 잘 극복하고 계시지만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 또 한 번 더 이러한 이제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 나한테 운이 없는 상황이 있었구나 라고 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받아들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내 주변을 한 번씩만 둘러보면 분명히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긴 것이다
그런 마인드로 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긴 시간 저희랑 함께 해주셨는데 이 시간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분의 연예인을 옆에 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또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정말 유튜브의 박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영상을 돌려가면서 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새로운 해결책 그런 것들을 얻어가는 아주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컨택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신 다음 씨께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다음 씨의 이야기는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내부자들 채널 구독하시고 또 이야기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자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안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